말도 안 돼.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 25년 전에 죽은 남편의 얼굴을 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인매. 제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당신이 이 지갑을 주운 사람인가요? 네, 제가 주었습니다. 그날 밤 비에 젖은 공사장 옆에서 제 지갑과 함께 나타난 허름한 청년. 25년간 한시도 잊을 수 없던, 아니 잊혀지지 않았던 기억들이 폭풍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이 만남이 희극의 시작일지 비극의 시작일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운명의 소용돌이에 저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저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된답니다. 기쁨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 서울역 앞 공사장 가림막 너머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선우는 젖은 종이박스 위에 웅크린 채 떨리는 손으로 얇은 점퍼깃을 끌어올렸습니다. 27살 청년. 오늘 그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12시간 전만 해도 선우는 편의점 야간 알바생이었습니다. 최저시급 9,860원. 주 5번,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힘들었지만 그래도 월세 30만 원은 낼 수 있었고 1,000원짜리 컵라면과 2,0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3시 편의점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우 씨, 어제 야간 매출이 15만 원 안 맞아요. 네. 사장님, 제가 퇴근할 때는 정확히 맞았는데요. POS 확인했는데 당신 근무 시간대에 문제 있어. CCTV 봤더니 화질이 안 좋아서 제대로 안 보이고. 사장님, 저 정말 계산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요. 혹시 시스템 오류 아닐까요? 시스템 오류는 무슨? 본사에서 나한테 압박 들어오는 거 몰라요? 이번 달 급여에서 15만 원 빼든지 아니면 그냥 그만두든지 선택해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저는 정말 젊은 사람이 이렇게 발뺌하면 어떡해요. 다시 일 구하면 되잖아요. 그냥 나가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선우는 멍하니 서서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통장 잔액 2만 7천 원. 밀린 월세 30만 원. 다음 주까지 내지 못하면 방에서 쫓겨난다는 고시원 주인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예상은 했지만 현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박선우 씨 나가요. 지금 당장. 고시원 주인 아저씨는 선우의 방문을 열쇠로 강제로 열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일 구해서 꼭 드릴게요. 일주일? 지난달에도 그랬잖아. 나도 장사하는 사람이야. 빨리 짐 싸. 선우의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낡은 가방 그리고 보육원에서 받았던 낡은 담요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아저씨는 선우의 물건들을 비닐봉지에 마구 집어넣더니 계단 아래로 던졌습니다. 다음부터는 돈 없으면 처음부터 방 얻으려고 하지 마.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선우는 완전히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기댈 곳도 없는 27살 청년. 선우는 비닐봉지를 들고 서울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구두 밑창에 구멍이 난 지 오래라 차가운 아스팔트 감촉이 그대로 발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은 이미 노숙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경비원은 선우의 짐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우는 공사장 가림막 아래 좁은 공간을 발견하고 젖은 종이박스를 깔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한 개가 전부였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선우도 여기 사람들처럼 되는 걸까요? 가족도 모르고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그저 보육원에서 자라 20살의 세상으로 내몰린 선우 같은 사람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발밑에 뭔가 차가운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니 빗물에 젖은 고급스러운 소가죽 장지갑이 보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갑을 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5만원권 지폐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200만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당장 따뜻한 찜질방에 들어가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월세도 낼 수 있습니다. 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선우의 손은 지폐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갑 안쪽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쪽짜리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1999년 12월이라는 날짜가 희미하게 보였고 태아의 윤곽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성의 손글씨로 쓴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VIP 호텔 멤버십 카드, 백화점 카드, 법인카드도 보였습니다. 이 지갑의 주인은 분명 선우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구나.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게 있구나. 선우는 천천히 지갑을 닫았습니다. 배는 고팠습니다. 몸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지갑은 선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 반, 선우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시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20분쯤 걸었을까요? 용산 파출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당직 경찰관이 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머리, 해진 옷, 비닐봉지에 담긴 짐. 경찰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기, 지갑을 주었는데요. 습득물 신고하러 왔습니다. 선우는 지갑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경찰관은 지갑을 열어보더니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거 내가 주운 게 맞아? 네. 서울역 공사장 가림막 근처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런 돈을? 너 이거. 경찰관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우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지금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갑은 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가져왔어? 그냥 쓰면 되잖아. 누가 알겠어? 선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빗물이 옷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지는 돼도 도둑은 되고 싶지 않아서요. 경찰관이 지갑 속 명함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 이거. 그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용산 파출소입니다. 혹시 지갑 분실하셨나요? 네. 습득물로 들어왔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오시겠다고요? 전화를 끄는 경찰관이 선우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앉아서 기다려. 주인이 지금 바로 온다는데. 너 정말 이상한 애다. 왜요? 이 지갑 주인이 누군지 알아? 유진산업 유진 회장이야. 재벌이라고.
선우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재벌이든 뭐든 그냥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얼마나 급했으면 새벽에 바로 온다고 했을까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창밖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이 파출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내렸고 뒷좌석 문을 공손히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절제된 명품 코트, 하이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의 걸음은 빨랐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파출소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서는 순간 경찰관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직 카운터 위에 지갑을 향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유진 회장님 맞으시네요. 여기 습득된 지갑입니다. 경찰관이 지갑을 건넸습니다. 유진은 지갑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 들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현금이요? 유진은 지갑을 열었지만 돈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곧장 지갑 안쪽 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반쪽짜리 초음파 사진을 꺼내는 순간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선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경찰관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현금도 확인해 보셔야. 유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현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200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데 이 사진만 있으면 돼요. 이게 전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간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찾아 헤맨 사람처럼. 유진은 사진을 꼭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경찰관을 바라봤습니다. 이 지갑을 주운 사람이 어디 있나요? 경찰관이 선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 청년이. 유진의 시선이 선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초음파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25년. 죽은 남편의 얼굴을 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인매. 저 청년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회장님, 괜찮으세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유진은 벽에 손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우는 왠지 모를 긴장감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이 지갑을 주운 사람인가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제가 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박선우입니다. 나이는요? 27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7살. 만약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딱 저 나이였을 겁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을 닮았을 겁니다. 저렇게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몰라요. 네.
저 보육원 출신이에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유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제부터 보육원에? 기억나는 건 보육원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돌도 안 됐을 때 보육원 앞에 있었다고.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비틀거렸습니다. 경찰관이 황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물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잠깐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친구 신원 확인했는데 전과도 없고 깨끗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친구 상황이 저 돈 정말 필요했을 텐데 그냥 신고하러 왔어요. 그래요? 네. 처음엔 저도 의심했는데. 의심이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그게 절차상?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습득물 보상금은 나중에 처리될 겁니다. 연락처 남겨주셨으니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선우에게 물었습니다. 선우 씨, 지금 어디 가세요? 그냥 좀 걸으려고요. 이 시간에요? 비도 오는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선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요? 네. 밥. 오늘 먹었냐고요.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가요. 국밥집 하나 알아요. 제 지갑 찾아준 사람한테 밥 한 끼 사는 건데 그것도 거절할 건가요? 선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은 경찰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닐봉지를 들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차가 선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어주었지만 선우는 차에 타는 게 어색했습니다. 평생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타요. 추운데. 유진의 목소리에 선우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유진은 초음파 사진을 여전히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가다가 유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우 씨, 혹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니요. 오늘 잘렸어요. 그럼 일자리 찾고 있나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물류센터에서 일해볼래요? 급여는 괜찮게 드릴게요. 네. 저를요? 네. 당신을요. 하지만 저는 고졸이고 경력도 변변치 않고 괜찮아요. 성실하게만 일하면 돼요. 선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갑 하나 주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차는 24시간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국밥집 안은 따뜻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유진은 주인에게 국밥 2개를 주문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봤던가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국밥을 거의 먹지 않고 선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유진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선우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이 주소로 오세요. 제가 안내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실 건가요? 유진의 질문에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운전기사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근처 모텔까지 태워드릴게요. 숙박비는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그건 너무. 내일 출근해야 할 사람이 길거리에서 자면 어떡해요. 받으세요. 그녀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봐요, 선우 씨. 차가 떠나가는 걸 보며 선우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유진 산업 대표이사. 오늘 하루 선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9시, 선우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유진산업 물류센터. 서울 외곽의 넓은 부지에 자리 잡은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정문 경비실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안내를 받아 본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유진 회장이 직접 선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군요, 선우 씨.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리 와요. 담당 팀장님께 인사시켜 드릴게요. 유진은 선우를 데리고 물류센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지나가는 직원들이 회장을 보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 시선들이 선우에게도 향했습니다. 궁금해하는 눈빛, 의아해하는 표정. 왜 회장이 직접 선우를 데리고 다니는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팀장님, 새로 들어온 박선우 씨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회장님. 중년의 남성이 선우를 훑어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물류센터 일은 힘들었지만 선우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박스 정리, 재고 확인, 입출고 처리.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선우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국, 반찬. 이 모든 게 여전히 낯설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선우 씨, 왼손잡이세요?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요. 선우는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터는 어쩌다 생긴 거예요? 동료가 선우의 왼손 등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화상 흉터. 아, 이거요?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다쳤다는데. 아파 보이네요. 꽤 깊은데.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에 유진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유진은 손을 내저으며 제지했습니다. 다들 식사하세요. 저도 그냥 점심 먹으러 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선우를 향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왼손으로 숟가락을 든 선우를, 그리고 왼손 등의 화상 흉터를.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로 가다가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직원 한 명이 달려갔지만 유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녀는 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저 선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본관 건물 최상층 회장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왼손잡이. 돌아가신 남편도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리고 왼손 등의 화상 흉터.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생후 6개월이던 아들.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가 넘어지면서 아기의 왼손 등에 쏟아졌던 순간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고 다행히 큰 화상은 아니었지만 작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평생 남을 거라고.
우연일까요? 아니면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무철 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 냉철한 인상의 남성. 누나, 요즘 물류센터에 자주 가시던데요? 현장 점검 좀 하고 있어. 문제라도? 그런데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다던데요? 회장님께서 직접 데려오셨다고?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게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회장님께서 직접 사람을 데려오신 건 처음이라. 성실한 청년이더라고. 그래서 채용했어. 그렇군요. 무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틀 후 부회장실, 무철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 네, 부회장님. 물류센터에 새로 들어온 박선우라는 직원 있지? 네, 알고 있습니다. 신원 조회 좀 해봐. 조용히. 이력서, 출생 기록, 전 직장 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무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데려온 청년. 27살. 그 나이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흘 후 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박선우 직원 신원조회 결과입니다. 무철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름 박선우. 생년월일 1999년 추정. 정확한 생년월일 불명. 출생 기록 행여아 아동 발견 기록. 1999년 12월 말경 서울시 관악구 소재 보육원 앞에서 발견. 당시 추정 연령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보호자 불명. 무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999년 12월. 그날.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나가봐. 잠깐 혼자 있고 싶어. 비서가 나가고 무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전 기억이 폭발하듯 떠올랐습니다. 무철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설마, 중얼거렸습니다. 비서 최민호는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회장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서류를 보고 너무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복사해둔 신원조회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1999년 12월 행여아 아동. 그리고 부회장의 반응.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회사 내부 자료실 접속 권한을 이용해 오래된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1999년 실종 아동. 그때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1999년 12월 24일 유진 회장 아들 실종 사건. 당시 생후 6개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우의 발견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에 넣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유진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 무슨 일이야? 회장님, 조용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호는 주변을 살피고 문을 닫았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선우 직원 신원조회를 지시하셨습니다. 유진의 손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이 서류를 보고 매우 동요하셨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선우 신원조회 결과 1999년 12월 행여아 아동 보육원 앞 발견. 그리고 1999년 실종 아동 사건 파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회장님, 혹시 DNA 검사를 해야 해. 당장 해야 해.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비서,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선우 씨가 사용한 컵이나 물건 가져올 수 있어? 네, 가능합니다. 부탁해. 민호가 나간 후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물은 멎지 않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저 아이가 제 아들이라면, 그날 오후, 물류센터 휴게실, 선우가 마신 일회용 컵을 민호가 조용히 챙겼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컵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최 비서. 회장님, 제가 아는 병원에 연락해 두었습니다. 비밀 보장됩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았습니다. 그리고 선우가 사용한 컵과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접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유진에게는 평생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부회장실, 무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 청년, 선우, 혹시 그 아이라면 무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선우는 평소처럼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옮기고 재고를 확인하고 입출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업 배정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선우 씨, 오늘은 비동 창고로 가세요. 네. 어제까지는 어동이었는데 갑자기 인원 조정이 됐대요. 그냥 가세요. 비동 창고는 오래된 구역이었습니다. 천장이 낮고 조명도 어두웠으며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작업량도 훨씬 많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두세 명이 팀을 이뤄 일하는데 선우는 혼자였습니다. 선우 씨, 이 구역 선반 정리 좀 부탁해요. 오늘 안에 끝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선우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고 높은 선반에 올리고 다시 내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오후 2시쯤 선우는 높은 선반 위에 박스를 내리려고 사다리에 올라갔습니다. 박스를 잡아당기는 순간 삐걱 사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선우는 황급히 선반을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와 사다리를 확인했습니다. 나사 2개가 헐겁게 풀려 있었습니다. 이거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우는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나사를 다시 조였습니다. 한편 본관 건물, 부회장실, 무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 청년, 선우, 1999년 12월 발견, 행여아 아동. 무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약 누나가 눈치챈다면 모든 게 끝장날 것입니다. 회사도 지위도 자유도. 무철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선우 작업량 더 늘려 위험한 구역으로 배치하고. 하지만 부회장님, 회사에서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어야 해. 알아서 해.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병원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DNA 검사.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김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선우 씨가 요즘 작업 배정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도 힘든 구역으로만요. 누가 그렇게 했죠? 부회장님 쪽에서 인원 조정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동에서 사다리 사고가 있을 뻔했습니다. 나사가 풀려 있었다고. 선우 씨 다친 데는 없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다리 나사, 작업 배정 변경,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김 팀장, 내일부터 선우 씨 작업구역 어동 본관으로 재배치하세요. 하지만 부회장님께서 제 지시예요. 그리고 선우 씨 주변에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팀장이 나간 후 유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반쪽짜리 초음파 사진, 25년 동안 간직해온 사진. 선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꼭.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선우는 작업 배정이 어동으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직접 지시라고 하던데요. 선우 씨 뭔가 특별해요? 동료가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 그게 누구인지는 몰라도. 점심시간. 선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유진 회장이 선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회장실. 무철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우가 어동으로 배치 변경되었습니다. 회장님 직접 지시라고. 무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나가 눈치챘나? 그런 것 같습니다. 무철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해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어동은 사람도 많고 CCTV도 많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 무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 청년의 신용을 무너뜨려야 해. 그럼 누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새벽 4시. 선우는 고시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 회장이 마련해준 작은 방. 따뜻하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다리 나사, 위험한 작업 배정,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팀장이었습니다. 선우 씨, 지금 구물류센터에 불났어요. 네, 지금이요? 선우는 황급히 옷을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검은 연기가 보였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기요, 저 직원인데요. 경비원이 선우를 막았습니다. 위험해요. 못 들어가요. 안에 제 가방이.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제 퇴근할 때 비동 사물함에 가방을 두고 왔던 겁니다. 그 안에는 담요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담요. 보육원에서 선우를 감싸고 있었다던 그 담요. 선우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진 흔적.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것. 20살에 보육원을 나올 때 원장 선생님이 건네주셨습니다. 선우야, 이거 내가 왔을 때 너를 감싸고 있던 거야. 내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거니까 잘 간직해. 선우는 그 담요를 평생 간직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 냄새를 맡으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담요가 불타는 건물 안에. 저기 안에 사람은 없죠? 선우가 소방관에게 물었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없다고 들었어요. 다행히. 선우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담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것. 그게 불에 타버린다면. 그때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구 물류센터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길이 더 높이 치솟았습니다. 저기요. 비동 쪽 불은 좀 잡혔나요? 거기는 아직인데요. 왜요? 제 가방이 정말 중요한 게 들어 있어요. 안 돼요. 가방은 나중에 찾으면 되잖아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선우는 이미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야, 위험하다니까. 소방관이 소리쳤지만 선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동 입구,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선우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물함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 천장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몸을 낮추고 기어갔습니다. 사물함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이쪽은 불길이 아직 번지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사물함을 열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을 확인했습니다. 담요가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하지만 선우에게는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담요. 다행이다. 선우는 담요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선우는 황급히 피했습니다. 바닥을 보니 불에 탄 가죽 물건이 보였습니다. 수첩 같았습니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그것도 집어들었습니다. 겉표지가 거의 타버렸지만 일부 페이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9년 12월. 이게 뭐지? 선우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출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아, 거기 누구야? 소방관이 달려왔습니다. 나와요. 당장. 선우는 가방을 꼭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침이 쏟아졌습니다. 미쳤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2시간 후, 불은 겨우 진압되었습니다. 구물류센터는 반쯤 무너진 채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박선우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경찰은 선우를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어제 퇴근 시간이 언제였죠? 저녁 6시요. 퇴근 후에 다시 물류센터에 온 적은요? 아니요.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 살아서. 경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소방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가스밸브가 인위적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방화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네. 노후 배관 문제로 보기엔 너무 깔끔하게 열려 있었어요. 경찰이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박선우 씨, 구 물류센터 출입 권한 있었죠? 네. 일주일 전까지는 거기서 일했어요. 최근에 회사에서 불만 같은 거 없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선우 씨, 회장님,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유진은 선우를 살폈습니다.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고 옷에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경찰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조사 중입니다. 무슨 조사요? 방화 사건 참고인 조사입니다. 이 사람이요? 말도 안 돼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박선우 씨 작업복 단추가 발견됐습니다. 단추요? 네. 화재 발생 지점 근처에서요. 선우는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봤습니다. 단추 하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증거는 증거입니다. 유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은 오늘 새벽 불 끄는 걸 도우러 온 거예요. 그것과 방화는 별개입니다. 증거를 찾아보세요. 분명 다른 진실이 있을 겁니다.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참고인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선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유진은 선우의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선뜻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선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선우 씨, 조금만 참아요. 진실은 꼭 밝혀질 거예요. 회장님은 왜 저를 그렇게 믿어주세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우 씨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다음 날 아침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유진산업구 물류센터 화재, 방화 의심, 용의자는 최근 채용된 20대 직원. 선우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회사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방화범. 쉿, 조용히 해. 들려. 선우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고시텔 방에 앉아 어제 주운 수첩을 꺼냈습니다. 불에 탄 가죽 수첩.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페이지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9년 12월 24일. 형님, 조카. 더 이상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선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우는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나중에 회장님께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우는 여전히 회사에 출근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선우를 피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방화범 아니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근데 단추가 현장에서 나왔다며?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회장실, 무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방화 사건만으로는 부족해. 비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이미 언론에도 나갔고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 누나가 계속 저 청년을 감싸고 있어. 무철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 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금고. 네. 회장실 금고 비밀번호 아직 그대로지? 네. 과거 회장님 시절부터 그대로입니다. 무철은 냉소를 띄었습니다. 누나는 비밀번호 바꾸는 것도 귀찮아하거든. 그걸 이용하면 돼. 설마 복지센터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있지?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거면 충분해. 그 돈과 중요 문서 몇 개를 박선우 사물함에 넣어둬.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회장님, 그건 너무. 다른 방법이 있어? 저 청년이 여기 있는 한 모든 게 위험해. 무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처리해.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삐삐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과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비서는 복지센터 기부금 봉투와 중요 문서 몇 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양심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부회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비서는 물건들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회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선우의 사물함. 비서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물함 문을 열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없는 오래된 사물함이었습니다. 비서는 현금 봉투와 서류를 선우의 가방 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본관 건물이 술렁였습니다. 회장실 금고에서 돈이 사라졌대. 뭐, 얼마나? 5천만 원이랑 중요 서류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보안팀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모든 직원 사물함 검사 실시합니다.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방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선우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선우 씨, 본관으로 오래요. 사물함 검사돼요. 네, 알겠습니다. 선우는 아무 생각 없이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보안팀이 하나씩 사물함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선우의 차례가 왔습니다. 박선우 씨, 사물함 열어주세요. 네. 선우는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보안팀원이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보안팀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팀장님, 여기요. 보안팀장이 달려왔습니다. 가방 안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봉투, 서류들. 박선우 씨, 이게 뭡니까? 네, 저건 제 가방에 왜? 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거지 출신이라 그런가. 방화에 이어 절도까지. 선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게 왜 여기? 일단 보안실로 가시죠. 보안팀원 2명이 선우의 양쪽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증거가 나왔으니 할 말 없으시죠? 선우는 보안실로 끌려갔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언론사에도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유진산업 방화 용의자, 이번엔 금고 절도, 5천만 원 현금 사물함에서 발견.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회장실, 유진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유진은 황급히 보안실로 달려갔습니다. 보안실 문을 열었습니다. 선우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우 씨, 회장님. 선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알아요. 믿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박선우 씨 가방에서 누가 넣은 거예요? 선우 씨가 넣은 게 아니라 사물함에 잠금 장치도 없고 CCTV도 없는 구역이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만 곧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무철이 들어왔습니다. 누나, 큰일이네요. 이번엔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아무리 누나라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무철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무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가 한 거지? 뭐라고요? 선우 씨를 함정에 빠뜨린 거 너지? 무철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갑게 웃었습니다. 누나, 증거도 없이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방화 사건도 이번 일도 누나가 저 청년한테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네요. 고작 지갑 하나 주었다고?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 아이가 제 아들이라고. 그러나 아직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박선우 씨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금고 절도 혐의로 참고인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선우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이 선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은 결백합니다. 누명입니다. 회장님, 증거가 있으니 일단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은 선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선우는 뒤돌아보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가 떠난 후 유진은 무철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누나야말로 왜 그러세요? 정체도 모르는 청년한테 왜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건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철은 냉소를 띠며 돌아섰습니다. 이번엔 저 청년 끝이에요. 아무리 누나라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이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유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봉투, 아직 열어보지 못한 DNA 검사 결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실, 유진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원에서 받은 DNA 검사 결과, 다른 하나는 오늘 오후 민호 비서가 가져온 무철의 행적 조사 자료.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먼저 DNA 검사 결과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검사 대상자 장유진, 박선우. 검사 결과 친자 관계. 친자 확률 99.999%. 유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우야, 우리 선우. 책상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맨 아들. 죽었다고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아들. 살아있었습니다.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유진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유진은 2번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민호 비서가 조사한 무철의 행적. 1999년 12월 24일. 남편이 사고로 죽은 그날. 선우가 사라진 그날. 민호가 찾아낸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무철의 차량 이동 기록. 병원 근처 CCTV 일부. 그리고 증언. 당시 병원 주차장 관리인의 증언. 그날 밤 늦게 고급 세단 한 대가 나갔어요. 조수석에 뭔가 안고 있더라고요. 담요 같은 거. 유진은 손을 떨며 서류를 읽었습니다. 무철. 동생 무철이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유기했습니다.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그럴 수가. 유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회사를 운영했던 동생. 그 사람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최근 무철 부회장이 자주 만난 사람 중에 보안팀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보안팀? 네. 그 직원이 금고 절도 사건 당일 새벽에 회사에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 확보할 수 있어요? 주차장 CCTV에 찍혔습니다. 지금 확보 중입니다. 잘했어요. 계속 조사하세요. 전화를 끊고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무철의 자백이나 직접적인 물증. 다음 날 아침, 선우는 경찰서에서 하루를 보낸 후 풀려났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신분은 여전했습니다. 선우는 고시텔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선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회사는 다시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유진 회장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셨는데 선우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담요를 꺼내 안았습니다. 낡고 해진 담요.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것. 엄마,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때 가방 안쪽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불에 탄 수첩. 화재 현장에서 주웠던 것. 선우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1999년 12월 24일. 형님, 조카, 트렁크. 희미하지만 몇 글자가 더 보였습니다. 보육원, 처리. 선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 회장이었습니다. 선우 씨, 지금 어디 있어요? 고시텔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네. 어디로 갈까요? 제가 갈 테니 주소 알려주세요. 30분 후, 유진의 차가 고시텔 앞에 섰습니다. 선우는 내려가 차에 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선우 씨 잘못 아니에요. 유진은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따뜻했습니다. 선우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이거 보세요. 선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검사 대상자 장유진, 박선우. 친자 확률 99.999%. 선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선우 씨는 제 아들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에 잃어버린 제 아들 선우예요. 선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선우 씨가 주운 지갑 기억나죠? 그 안에 초음파 사진이 있었어요. 네. 그게 선우 씨 사진이에요. 선우 씨가 뱃속에 있을 때 찍은 거예요. 선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왼손 등에 화상 흉터. 그것도 생후 6개월 때 생긴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 때 유진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같은 날 선우 씨가 사라졌어요. 25년 동안 찾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 있었어요. 제 곁에 있었어요. 유진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회장님의... 선우야.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선우, 엄마가 미안해. 25년 동안 찾지 못해서. 선우는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평생 찾았던 것, 부모님, 가족, 따뜻한 손길,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선우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거 불에 탄 수첩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주웠어요. 회장님 거인 줄 알고 가지고 있었는데. 유진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1999년 12월 24일. 형님, 조카, 트렁크, 보육원.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무철이 필체예요. 부회장님이요? 네. 이게 증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유진은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진실을 밝힐 거예요. 회장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환한 미소였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유진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그 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5년의 공백, 25년의 그리움, 25년의 아픔,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무철을 심판해야 했습니다. 유진은 선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준비됐어? 네, 엄마. 내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거야.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철의 수첩, DNA 검사 결과, 민호 비서가 확보한 증거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유진산업본사 이사회의실.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갑자기 임시 이사회라니 무슨 일이래? 회장님이 중대 발표가 있다고 하시던데. 방화 사건이랑 절도 사건 때문 아닐까? 이사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무철이 들어왔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오셨군요. 무철은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저 청년을 완전히 제거하고 누나의 신뢰도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선우가 따랐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방화범 아니야? 절도 용의자인데 왜 여기? 무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나, 저 청년은 왜 데려온 거예요? 오늘 이사회 핵심 관계자니까요. 유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유진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첫째, 최근 발생한 방화 사건과 금고, 절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무철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경찰이 수사할 일 아닙니까? 이건 회사 내부 문제예요. 그리고 둘째,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전 사라진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사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 아들이요? 무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은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박선우 씨가 제 아들입니다. 말도 안 돼. 무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요. 저 청년이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유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확률 99.999%. 서류를 이사들에게 돌렸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DNA가 일치하네요. 그럼 정말 회장님 아들이. 무철은 손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우연일 수도. 우연이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1999년 12월 24일, 제 남편이 사고로 죽고 생후 6개월이던 제 아들이 사라진 그날.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나, 무슨 소리를. 살인이었어요. 계획된 범죄였어요. 유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일 차량 이동 기록입니다. 무철 부회장님 차량이 병원 주차장에서 나간 시간, 관악구 보육원 근처를 지나간 시간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무철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우연히 지나간 거. 우연이요?
유진은 세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당시 병원 주차장 관리인 증언입니다. 부회장님이 조수석에 담요로 싼 뭔가를 안고 나갔다고 증언했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유진은 불에 탄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부회장님 수첩입니다. 그건 어떻게? 무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진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1999년 12월 24일. 형님 사고사 처리 완료. 조카는 트렁크에. 보육원 앞에.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회장님, 이게 무슨 뜻이죠? 그건. 무철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인정하세요. 제 남편을 죽이고 제 아들을 유기했다는 걸. 아니야. 무철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냥 뭐예요? 회사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형님은 회사를 망치고 있었어. 무철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사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철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니, 나는 고백하셨네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화 사건과 금고, 절도 사건도 꾸민 거죠? 무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 비서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민호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보안팀 직원 한 명을 데리고 이 직원이 부회장님 지시로 금고에서 돈을 빼내 선우 씨 사물함에 넣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부회장님이 협박해서. 무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때 이사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장무철 씨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유진이 무철을 가리켰습니다. 장무철 씨, 살인교사, 아동유기, 방화, 횡령, 증거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무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무철은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유진을 돌아봤습니다. 누나, 미안해.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철은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사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유진은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박선우를 소개합니다. 제 아들이자 앞으로 이 회사의 후계자가 될 사람입니다. 선우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박선우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유진과 선우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원망했어. 왜 우리 가족을 빼앗아 갔는지. 그런데 그게 무철이었다니. 엄마. 하지만 이제 끝났어. 그리고 너를 찾았어. 그게 중요해. 유진은 선우를 안았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라도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의 집, 넓은 거실에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선우야, 밥 먹자. 네, 엄마. 선우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 하얀 쌀밥, 정갈한 반찬들. 오늘이 내 진짜 생일이야. 1999년 6월 15일. 제 생일. 선우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생일을. 생일 축하해, 선우야.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8살. 진짜 28번째 생일이야. 선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많이 먹어. 엄마가 매일 해줄게. 선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그래, 다행이다. 유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에게 해주는 밥. 25년 만에 듣는 엄마라는 말. 선우야, 앞으로 우리 함께 살자. 잃어버린 시간. 천천히 채워가자. 네, 엄마. 저도 엄마랑 함께 있고 싶어요. 회사 일도 천천히 배우면 돼. 급하지 않아. 열심히 할게요. 엄마 도와드릴게요. 유진은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선우야. 살아줘서, 엄마 곁에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저를 믿어줘서,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25년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낡은 담요가 조심스럽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선우가 보육원에서 가져온 그 담요. 이제 그 담요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감싸 안았던 마지막 순간의 흔적. 그리고 다시 만난 모자를 이어주는 끈. 엄마, 이 담요. 간직할게요. 응, 그래. 그건 우리의 시작이니까. 유진은 담요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모자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잃어버린 25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할 시간, 채워갈 시간, 사랑할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선우는 유진산업이사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매일 유진 곁에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집으로 돌아가 밥을 먹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모자는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선우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집이 어디인지, 거지는 되어도 도둑은 되고 싶지 않았던 그날 밤, 지갑을 주워 파출소로 향했던 그 선택이 선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에게 잃어버린 아들을 돌려주었습니다. 25년 만에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신다면 한 분 한 분 찾아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되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